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어,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할게요. 음, 네. 첫 번째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학습한 모델을 이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RC카 기반의 이제 동키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알아보면 실제 이제 트랙을 만든다는 의미는 이제 환경 학습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 그 RC카 입장에서는 트랙을 만드는 거죠, 그죠? 트랙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쭉 돌려봐요. 돌려보는데 돌려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가 이제 운전을 이제 시도해서 운전자가 운전 시도해서 그 트랙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쌓냐면 이 카메라 앞에 달려 있는 카메라와 조향각 그리고 앞으로 가는 스트로틀에 대한 값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저장된 데이터를 결국은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러닝을 할 수 있는 호스트 PC로 데이터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여기서 호스트 PC로 데이터를 넘기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넘겨서 호스트 PC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호스트 PC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RC카의 동키카 입장에서의 모델은 여기서 보면 the name of the model.h5 형태의 파일 타입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학습한 파일 단위죠, 그죠? 파일 단위를 어떻게 다시 이제 RC카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RC카로 옮기고 RC카가 다시 구동을 할 때 모델을 만들었던 H5로 이제 모델을 옮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이걸 다시 왜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에 맞게 자기의 모델을 빌딩한 거를 다시 디플로이하는 관점에서 이제 쉽게 굉장히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쉽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다시 어떤 디바이스에 디플로이하는 방법은 큰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죠. 똑같이 동일하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굉장한 서버를 돌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트랜스포링 데이터를 트랜스포링 데이터를 던지는 입장에서는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던져야 된다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전달을 하면 실제로 딥러닝 서버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학습을 합니다. 똑같이 학습을 하고 학습된 데이터 학습된 학습된 결과도 이런 H5 TF 라이트 뭐 .tf 라이트 파일 뭐 하는 그런 모델 파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모델 파일을 실제로 다시 엔비디아의 인베디드 보드, 제슨 보드라든지 뭐 오린 보드라든지 뭐 이런 보드로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서 어떻게 이런 모델을 통해서 다시 구동을 통해서 모델을 실행시키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인베디드 모델 안에서 뭐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학습을 하지 않는다. 예, 인베디드 모델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다 옮겨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온라인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자마자 올린 것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또 모델 만들어 다시 내려주고 이런 거죠. 예. 원래 그런 모델을 구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있고요. 아니다. 그 엔비디아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학습을 시키고 업데이트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기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넘긴다고 하지만 요 관점에서 학습이 요 시점에서 학습이 잘 됐냐 안 됐냐, 그죠? 실제로 모델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검증하는 단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모델을 그냥 바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온라인화가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배치화되어 있죠. 배치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학습하는 것까지는 자동화 시키지만 자동화된 학습 모델을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배포하느냐의 관점에서는 좀 틀린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온라인화 되기가 쉽지 않다. 이건 아주 큰 예고요. 또 자세한 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데이터가 올라올 때 데이터도 약간 위험하죠. 그죠? 해킹되거나 뭐 어떤 데이터가 됐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한다? 이것도 좀 사실 좀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큰 그림에서는 요거 뭐 검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올라오는 걸 검증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지만 큰 그림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뭐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회사를 갔더라도 요 모델에 대한 프로세스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큰 이해를 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설명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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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제 그래서. 자, 그래서 음, 저번 시간에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자, 여기서 마셔도 딱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비이클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이클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학습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LTE망을 통해서 아니 혹은 5G망을 통해서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형태죠. 업데이트, 업데이트. 자, 그냥 요즘 용어는 용어로 치면 포타라고 합니다. 포, 포타라고 하죠. 그죠? 포타 기능. 그리고 또 다른 알력이라면 사이버 시큐리티의 이미지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이제 되는 방식은 표준으로 돼 있어요. 표준으로. 그래서, 사이버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해서 그 표준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차가 안전하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음.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죠?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EV9 같은 경우에, 그죠? EV9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죠. 구매를 하고 그 구매된 소프트웨어가 내 차량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돼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죠? 그게 뭐죠? 램프에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형태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5G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EV9에서 시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뭡니까? 용량이 굉장히
작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용량이 작은 소프트웨어. 그러면 큰 이미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차량 전체 이미지죠. 차량 전체 이미지는 뭐 제가 그 AP 개발의 개념으로 보면 한 4, 5기가 정도 됩니다. 4, 5기가. 4, 5기가. 개발 환경이라서 그런가? 뭐 하여튼 최소 2기가 이상입니다. 2기가 이상. 예. 2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던진다라고 봤을 때 2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수용하고 처리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5G가 한다는 거죠. 5G가 왜 만약에 LTE나 3G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기가를 다 받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그 입장에서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 시간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러면 움직이게 되면 또 이제 이 통신이라는 게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끊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되죠? 어, 잘못하면 데이터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럼 서비스 이제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5G로 하게 되면 굉장히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고, 그죠? 빠르게 전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델을 빠르게, 여기다 정확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꼭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데이트도 이쪽 부분에서 이제 적용한다. 비이클 플랫폼에서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일례로 뭐 간단하게 또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비이클 플랫폼이 보면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비이클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명칭이 생겼죠. 그죠? 어, 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기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빌리티 쪽에 사람을 엄청 많이 뽑고 있죠. 그죠? 예. 엄청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빌리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풍부한 컨텐츠를 밀어 넣어주고 하는 작업들이 이 모빌리티 관련된 서비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차량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약간 구분되는 거죠. 그죠? 백단에서 동작되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차에서 동작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화되는 거죠. 그죠? 전문화되는 형태.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LG, 그다음에 또 어디야? 현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포리투다, 뭐 A2Z 뭐 등등 굉장히 그 많은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이런 비이클 플랫폼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먹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예.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예담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비이클 플랫폼들이 이제 딥러닝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5G가 이 플랫폼과 차량과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얘기해 보면 결국은 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고도의 서비스는 갖춰질 수 없다. 그래서 고도의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레벨 4 자율주행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관련된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인프라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5G나 그런 통신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통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통신입니다. 통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만, 어, 아, 아,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 곳 위치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위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차량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큰 흐름은 어느 회사나 다 동일하다. 그죠? 어느 개념적으로도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 만들기 시작한 부분과 합쳐서 보면 자, 결국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매듭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요거 이제 제가 작성한 자료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렇게 해서 모델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 이 모델을 모델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H5라고 하는 파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H5라는 파일을 이제 RC카 모델에다가 접속 RC카 모델에 전달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조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모델 있죠. 자, 약간 크게 보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이 있어요. 두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첫 번째 모델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사진으로만 구성이 되었어요. 예. 실제로 사진으로 보여지는, 카메라로만 구성이 되어서 모델을 동작하는 거죠. 자, 요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 엔비디아에서 처음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모델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일 때 운전자가 핸들을 얼마큼 돌렸냐, 그리고 스로틀을 얼마나 밟았냐, 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죠? 학습을 해서 쭉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음, 마지막 결과물을 이제 도출해서 넣습니다. 넣죠, 그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누구랑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영상인식을 통해서 이 그림의 영상인식을 통해서 변환되어진 버드뷰의 버드뷰의 버드뷰 그러니까 버드뷰에서 하늘에서 바라본 뷰에서 라인을 추출한 이 라인을 추출한 이미지를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은 요 이미지가 영상인식을 통해서 요 이미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데이터를 같이 이제 학습을 하도록 시킵니다. 네트워크 학습시켜서 이 결과를 어떻게 콘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합친다는 겁니다. 합쳐서 벡터 모델을 만들어서 이 벡터 모델을 다시 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시점에 중간에 또 콘케이션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또 그 왼쪽으로 도로의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관련된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입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델을 통해서 더 넣어서 콘케시켜서 덴스하게 만들고 그 덴스한 거를 결국은 마지막에 스로틀과 이제 뭐죠? 어, 스트링, 스트링 휠과 스로틀에 대한 값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약간 네트워크가 굉장히 풍부해졌죠, 그죠? 예,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NN 모델을 통해서 컨볼루션 통해 이 이미지가 가지는 특징점들을 뽑아내고 그 특징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시켜서 얼마만큼 스로틀이 움직여야 되고 얼마만큼 스트링 휠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이제 영상 인식된 데이터를 쭉 집어넣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이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또 만드는 거죠. 그죠? 또 만들어서 쭉 똑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100 곱하기 100에 대한 그러니까 1렬이죠. 그죠? 1년에 대한 벡터와 여기서 1 곱하기 100 나오는 덴스를 합쳐서 1 곱하기 200의 덴스를 만드는 겁니다. 벡터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 곱하기 벡터가 다시 소스가 돼서 그 풀리 커넥티드 된 덴스에다가 뭐 연결을 통해서 덴스를 만들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중간에 둬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스트링 휠과 그다음에 스로틀을
도출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보면 좀 어려운 모델들이 있죠. 그죠? 뭐 잠시만요. 음, 없네. 어, 없네요. 잠시만요. 데이터가 사라졌네. 아, 네. 하여튼 그래서 음, 자, 그래서 CNN을 통해서 요거를 어떻게 동작시키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요렇게 컨케이션 시키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다른 모델을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거는, 지금 뭐야, 그 파일이 지금 제가 바로 못 찾겠네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영상이 어떻게 요렇게 되는지를 저번에 그냥 쭉 훑고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자, 그러니까 그, 그 뭐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진에 대한 레인을 어떻게 저렇게 어, 버드뷰 형태로 바꾸고 버드뷰 형태로 바꾼 거를 이제 색깔을 통해서 필터링을 통해 저렇게 만드는지를 쭉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 모든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원금 변화. 지금 현재 어, 그 변환되어 있는 그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을 수행해서 새로 버드뷰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런 원금 변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HLS 색 공간이죠, 그죠? 위도, 피도, 채도, 뭐, 요런 것들을 변환해서 S 채널만 추출해서, 그 라인을 추출해서 임계 처리, 그 스트레스 홀딩 값을 기준으로 어떤 값을, 스트레스 홀딩 값이 넘어서면, 데이터를 남기고, 그 바이너리 데이터죠, 그죠? 그 바이너리 데이터로 구성을 해서, 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런, 우리가 봤던, 자, 요런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자, 그럼 퍼스펙티브 트랜스폼부터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서 음,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보면 일단은 카메라 보정이 필요한데 카메라 보정 부분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정을 했고 그리고 원금 변환이 이제 더 이상 원금 변환이 지금 현재서 필요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입력 이미지가 이렇다고 봅시다. 근데 실제 세계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블랙박스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메라가 이제 3D 부분을, 그러니까 3D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2D 화면으로 매핑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매핑시키는 방법이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런 퍼스펙티브 된 평면을 이제 트랜스폼하는 관점이죠. 그죠? 변환시키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차선에서 보면, 뭐,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차선은 평행하죠, 그죠? 실제로 요 차선들은 평행합니다. 평행한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실제 3D 세계를 2D 세계로 딱 훔쳤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자 이렇게 마지막에 붙어주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변환이 직진성만 보장을 하고 실제 평행한 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환이 되면 변환이 딱 되는 순간 평행했던 길이 어떻게 평행했던 길이 무너지는 거죠. 예. 내가 보여지는 시선에 따라서 맞춰져.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그죠? 예, 실제 도로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냐? 방금 설명드렸듯이 3D에 있는 데이터를 2D로 붙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음, 이거는 잘 아실 텐데 잘 한번 볼까요? 이게 안 써지네요. 자, 어떤 관점이냐면 음, 봅시다. 볼게요. 자, 음, 그렇습니다. 음? 슬라이드가 안 뜨네? 어이?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어, 자, 이렇게 3D가 있죠, 그죠? 아유. 자, 우리가 보는 실세가 이래요. 우리가 잘 아는 추측이죠, 그죠? 음, 아이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어, X축, Y축, Z축, 예? X, Y, Z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써볼게요.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그죠? 자, 어, 여기가 사람 눈입니다. 여기 평행하게. 자, 여기 사람 눈이 요렇게 보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지? 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눈. 자, 눈이 요렇게 보고 있어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D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공간에 요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어떤 물건이라고 칩시다. 점. 그죠? 그러면 X축과 Y축과 Z축에 맞춰서 얘가 요렇게 벡터적인 벡터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월드 좌표, 월드 좌표계죠, 그죠? 예, 월드 좌표계에서 보여지는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런 면이 생긴다고 하면, 자, 여기서 잠시만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요렇게 연장선을 쭉 펼쳐요. 그죠? 요렇게 펼쳐요. 그러면 요 면이 이미지라고 하는 평면입니다. 요 면이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쭉 선이라고 칩시다. 무한대선.
쭉 연결하면 여기에 부딪히는 점이 있죠, 그죠? 여기에 부딪히는 점이 있어요. 이 부딪히는 점과 요 면과 부딪히는 점이 요렇게 잡히는 거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점과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또 하나 더 있으면 얘는 여기에 보인다. 요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요게 가지는 점이 가지는 요런 형태가 평행이다 치더라도 얘가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요렇게 좁아지는 거지. 요렇게 좁아지는 거지. 맞죠? 요렇게 보여지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눈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카메라죠. 그죠? 카메라. 그래서 요 X, Y, Z는 카메라 좌표입니다. 카메라 좌표. 자,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에 있는 점을 요렇게 움직이는 변환, 그죠? 변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변환. 맞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환이 이루어지면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요거는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형태죠. 그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나? 원근 변환이라고 하는. 원근 변환. 원근 변화.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론들이 들어갔는데, 그걸 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일단은 원근 변화를 통해서, 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3D에 있는 물체를 잡아내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음. 자, 이게 이제 3D에서 봤던 이미지를 2D로 딱 부딪힌 이미지죠. 네, 그렇게 해서 딱 이미지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멀어질수록 도로가 점점 좁아진다고 가정하고 바깥쪽 라인이 어딘가에서 요 라인이 만난다는 거죠. 요 라인이. 자, 근데 이거를 조감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감도로 위에서 버드뷰로 봤을 때는 자, 일직선입니다. 일직선이. 일직선인데 요거를 쫙 눕혀서 보면 어때요? 아까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평행한 차속에 대한, 아니, 차가 움직이는 이 폭이 일정하게 되고 얘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다라는 게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폭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알면 운전하기도 편하겠죠, 그죠? 예, 운전하기도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를 다시 펼쳐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관점을 이제 변환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드론이 이제 위에서 찍은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미지를 변환하면 요렇게 전환된다는 거죠. 변환된다는 거. 요렇게 진짜 탁탁 변환되거든요. 깔끔하게, 재밌게.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런 변환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면 이제 오픈CV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오픈CV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자, 그래서 음, 잠시만요. 음, 그래서 자, 그럼 주피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음, 음, 음.
자, 콘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콘다 환경을 좀 올리고요. 두 번째 거를 올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이너싱 뒤로 와서 음, 아이고, 아, 주피터 노트북 명령을 까먹었네. 네. 커널이 이제 커널을 이제 동키 투 커널로 맞추는 겁니다. 동키 투 커널로 맞추고 오픈해 보면 네, 요거네요. 자, 요 화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이제 구현되는 거를 한 번씩 이제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먼저 이걸로 설명드릴까요? 자,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오픈 CV하고 이제 웹플롯 라이브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을 통해서 버드 뷰의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자 이미지를 보여주는 관점에서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아실 건데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런타임에서 바로 이미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 파일 그 C 오픈 CV에 관련된 이미지를 바로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웹플러 라이브를 통해서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된 함수고요. 쇼 이미지. 그다음에 쇼 타이틀드 이미지는 그 앞에다가 타이틀을 넣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 테스트 언더바 0 cv.read를 이미지로 만들고 읽어서 이미지와 변수에 넣고 그 이미지 변수에다가 매트리스 변수에다가 이제 쇼 이미지를 통해서 자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음, 그 어, ROI를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이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실제로 이 네 가지 네 개의 변환에서 결국 이 이미지에서 특정 우리가 보여지는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네 개의 포인트를 취득해서 이 네 개의 포인트가 변환됐을 때 네 개의 포인트가 변환됐을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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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 이걸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고, 자, 여기에서 ROI,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거를 여기에 뿌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매칭되는 정보. 그러니까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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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요 그림에서 변환이 이루어져서 요점이 요렇게 가고, 요점이 요렇게 가고, 요점이 요렇게 가고, 요점이 요렇게 가는 매트릭스를 구하는 겁니다. 매트릭스를. 그러면 모든 점에서 그 매트릭스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변환되는 이미지로 바뀐다는 형태예요. 그게 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오픈 CV 함수가 여기 보면 CV2 잘 안 보이시죠? CV CV2 get perspective transfor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 안에 자, 원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과 새로 퍼스펙티브 된 관심에 대한 포인트들을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뭐가 나오냐면 트랜스폼 매트릭스가 나와요. 굉장히 쉽죠. 사실 우리 손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계산한다는 관점도 보면 결국은 연립 방정식이죠. 그죠? 네 개의 네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9개의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9개에서 변수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트랜스폼 되는 그 매트릭스 자체가 9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런 9개의 변수를 요 get perspective transform에서 이 네 개의 점으로 방정식을 풀어서 매트릭스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매트릭스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적용해서 실제로 왑 퍼스펙티브 어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수행하는 이쪽에다가 이 뭐 방금 만들었던 이 매트릭스를 넣고 이미지의 쉐입 이미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시켜 변환시켜 버리면 왑드 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요 이미지가 자 요렇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간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관심 있어서 봐야 되는 라인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표출해 주거든요. 사실 돌은 보시면 땡길게요. 자, 돌은 보시면 여기에 있는 돌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돌. 여기에 있는 돌이지만 실제로 요쯤에 있는 돌이겠네요. 요쯤에 있는 돌이지만 이 돌을 딱 폈을 때 돌의 형체를 위에서 본다는 걸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 뒷변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왜곡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라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첫 번째 이미지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어, 어, 이 뭐야 정보를 먼저 픽셀에 대한 위치를 정보를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환하고 싶은 위치에 대한 정보로 이제 뽑쓰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점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실제로 라인을 그려보니까 그죠? draw lines from coordinates라고 하는 이, 이 메소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실제로 어, 원래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리전에 대한 정보를 표출했을 때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보여야 되는 이 리전 그러니까 뭐죠? 퍼스펙티브 트랜스폼 통해서 버드 뷰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점수 그를 이제 라인을 꺼보니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region of interest라고 new perspective에 대한 포인트 좌표를 이용해서 뭘 만다? wrapped 된 이미지를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wrapped 된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굉장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음, 어,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래 시점으로 돌려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까 살짝 봤을 때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버스트 매트릭스가 있어요. 결국은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뉴 퍼스펙티브 포인트를 어떻게? 리전 오브 트랜스포트, 뭐야, 리전에, 우리가 원래 관심 있던 리전으로 바꾸면, 그게 인버스 된 트랜스포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돌리면 인버스가 돼요. 인버스가 돼서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 뭐 내용적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 오픈 CV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오픈 CV가 동작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쉽죠. 라인 몇 줄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그림에서 찾아내서 중요한 어떤 트랜스폼 되는 이 포인트들로 연결되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럼 이 포인트를 어떻게 뽑습니까? 손으로 뽑는 겁니다. 손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판에서 그림판에서 보면 그림판에서 보면 그림판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요렇게 요 포인트가 보이시죠? 요 포인트에서 요렇게 갖다 대면 이 픽셀의 위치를 가르쳐줘요. 42, 429 다시 쉼표 429 그죠? 429 429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는 포인트 보시죠. 자 요게 640에 480의 이미지입니다. 아니구나. 1280에 720의 이미지예요. 이 1280에 720의 이미지의 얘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우리가 원하는 여기 포인트를 요렇게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요렇게 뽑아내면 되죠. 뽑아내면 돼요. 또 아까 전에 새로운 퍼스펙티브 된 이미지로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을 끄면 되는 거죠. 자, 그죠? 네, 그래서 요 포인트. 결국 4개 포인트. 이렇게 해서 직접 취득하는 거죠. 음, 직접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취득해서, 자, 요 포인트들이 취득된 거예요. 요 포인트들이 취득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포인트가 취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로 취득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색 공간을 바꿀 거예요. 색 공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공간은 RGB 공간입니다. RGB 공간. RGB는 색을 표현할 때 레드, 블루, 그린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값을. 근데 색을 표현하는 방식은 RGB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HSL이라고 하는 저 까먹었는데 일단은 휘도, 채도, 명도, 휘도, 채도, 명도를 가지고 또 이걸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색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HSL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어, 그 오픈 CV 함수 중에 CVT 컬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VT 컬러라는 함수를 가지고 변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변환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lor underbar BGR2 HLS라고 하는 요걸로 해서 RGB를 뭡니까? HSL HLS 그죠? HLS라고 하는 어, 컬러 그죠? 컬러 스페이스를 바꾼다는 거죠. 제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서 BGR이라고 하는 부분과 HLS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HSL과 RGB라는 숫자 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데이터를 정렬시킨 기준이 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 블루가 먼저 나오고 그린이 나오고 R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H가 먼저 나오고 L이 먼저 나오고 S가 마지막에 나온다. 요런 개념입니다. 요게 이제 오픈 CV에서 컬러 데이터를 컨트롤 이렇게 얼라인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얼라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를 오픈 CV에서 딱 읽으면 어떠냐? BGR 데이터로 이제 얼라인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거를 HLS라고 하는 데이터로 얼라인돼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HLS로 바꿔서 만든 이미지를 그냥 바로 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제 여기는 위도, 휘도, 채도, 명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휘도, 채도, 명도를 빼는 거죠. 빼는 거 빼고 명도만 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채널별로만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어,
한번 10분 정도 쉬었다가 30분부터 해서 나머지 뒤에 것 쭉 하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8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8시 30분에 뵐게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자, 아까 전에 색 공간에 대해서 조금 또 살펴봤는데, 다양한 색 공간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컬러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색 공간은 대부분 RGB 색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CV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죠. BGR 색 공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RGB와 BGR에 대한 레이어링이 좀 틀린 것 뿐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색을 필터링해서 없애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색 공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설명드리는 GSL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색조, 휴, 채도, 세츄레이션, 밝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HSL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CV2 칼라 함수를 이용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이제 BGR에서 HSL로 이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변환된 이미지를 어떻게 이미지를 기본으로 이제 BGR 사용하니까 요렇게 해서 RGB로 해서 HSL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SSL 이미지는 이제 RGB 이미지보다 이제 레인을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봐서는 별로 확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세 개의 채널로 이제 분리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채널로 분리하는 형태로 보면 여기 보면 SH 채널 스플릿이라고 해서 CV2.split에서 이미지를 각 채널별로 나누는 거죠. 만약에 이게 CV2.split에 는 이미지가 RGB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BGR이니까 BGR에 대한 채널의 데이터로 채워지겠죠. 파란색만 채워지고 여기는 어, 그린만 채워지고 여기는 이제 레드만 블루만 채워지겠죠. 레드, 블루 맞죠, 그죠? 예, 그래서 HLS에 대해 각 채널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 L, H 채널은 이렇게 보이고요. H 채널이 뭐였죠? 휴라고 했죠. 휴, 휴 채도, 그죠? 색조입니다. 색조에 대한 컬러로, 색조에 대한 어떤 데이터로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L 채널이 뭡니까? 채도죠, 채도 R. 밝기죠, 밝기. 밝기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S로 봤을 때는, 세츄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원래 세츄레이션을 보면 요 라인도 잘 나와야 되는데 요 라인만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색조를 봤을 때 S 채널로 했을 때 명확하게 바이너리 형태로 조금 구분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색깔이 까만 거와 하얀 거를 이제 구분하게 되면 와인이 엄청 부각됩니다. 그래서 특정 색의 어, 그래서 우리가 RGB를 통해서 특정 색에 대한 픽셀을 찾아서 시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차선 색이 조명이나 날씨 조건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예상보다 약간 다르게 색칠된 선, 뭐 이런 것들이 와주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일이 많이 크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공사 중인 도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 중인 도로. 그러니까 라인이 생기다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색 공간을 통해서 필터링 거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색이든 상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밝기로만 보고 이런 거죠. 그죠? 단지 색으로 포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색이 어떻게 포화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요 색이 포화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지금 여기 S 채널에 대한 데이터만 보면 이게 포화가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L 채널을 통해서 이 하얀색이 포화가 잘 돼 있어요. 맞죠? 하지만 여기 있는 하얀색과 여기 있는 하얀색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거를 다시 바이너리로 스트레스 홀딩된 값으로 필터링 걸면 이게 뭐 오차가 막 생긴다는 거죠. 이쪽에 그죠? 이쪽에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해볼까요? 그래서 차선 라인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스팔트 위에 약하게 활성화된 픽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죠? 아스팔트 위에 약하게 활성화된 픽셀, 이런 것들, 이런 것, 요런 것들, 약하게 활성화된 픽셀, 오른쪽에 모래 및 레인 아래 라인 중간에 있는 뭐 RC 그림자 같은 뭐 그런 게 구분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 이미지의 값을 임계 처리, 그러니까 스레스홀드 된 값 이하의 값과 이상의 값들로 나눠서 특정 채도 수준 이상의 픽셀만 유지하도록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포화된 상태의 픽셀만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라인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방법입니다. 살펴보면 로우 스레스홀드를 50이라고 하고요. 하이어 스레스홀드를 255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값들로 포화된 값이 있을 때 포화된 값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스레스홀드 스레스홀드 값을 바이너리 이미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리턴 밸류와 함께 바이너리 이미지가 요 이미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RGB 컬러로 변환해서 이 스레스홀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레드홀드 값이 하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스팔트 쪽에 있는 하얀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츄레이션 된 값들에서 스레드홀드 값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스레스홀드 S 채널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흰색 픽셀은 원래 채도에서 65보다 큰 값을 가지고 이미지에서는 그 값이 255다. 그래서 스레스홀드를 요런 값을 기준으로 해서 50과 250 사이를 잡았는데 요렇게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죠? 예. 자,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해졌죠. 우리가 컴퓨터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왜냐, 이 라인함과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라인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이제 입력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쉬워진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과정을 이제 한번 보면 이게 원래 비디오인데 제가 이제 가져오면서 이게 비디오가 되지 않은 거죠, 그죠? 이미지로 되는데 이게 이제 랩드 된 퍼스펙트 이미지가 쫙 가다가 이렇게 붕 떠요. 그래서 밑으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아, 아. 자, 요거는 이제 히스토그램 방식으로 해서 값이 튀는 그 위치에서의 값이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라고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라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방금 했던 형태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안에 있는 값들을 이제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음. 하지만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전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프레임마다 그 적합한 스윙을 해야 되는 계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방식이 이제 미리 정의된 ROI에서 조금만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미지가 만약에 ROI가 여기에 붙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 이유를 아시겠죠? 네. 이 점과 이 점이 우리가 박아서 이렇게 박아서 변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변환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약간 뭐야
ROI 부분이 자꾸 바뀌는 부분들 계산하면서까지 해주게 되면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해서 이미지 변환해서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들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렇게 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죠. 그래서 싱크가 맞춰지기가 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해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딱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에 대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게 되면 좀 많은 효과를 보는 거죠. 많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우리의 마지막 네트워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자, 제일 처음에, 연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요런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말고 딴 거 해줍시다. 자, 요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더 추가로 넣어서 이제 고급스러운 모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시뮬레이터 된 공간은 굉장히 좋다. 왜? 사고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있고. 맞죠? 그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막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막 꾸며서 막 테스트 해보고, 좋네? 원래 왜냐하면 이게 실험적 데이터거든요.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모델이 굉장히 좋더라라고 하는 게 학습이라, 그, 그 모델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험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 실험 중간중간의 결과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 모델은 이제 두 개에 대한 병렬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 한 모델. 그래서 각각은 100개의 유닛으로 끝나는 밀집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00개의 밀집층 여기와 여기. 그죠? 예. 마무리되고, 이후 이제 3개의 추가 밀집층 그러니까 밀집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덴스 레이어라고 합시다. 덴스 레이어를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델은 약 650만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고 2GB의 VRAM, 그죠? 버추얼 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슨 나노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1GB 램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한다라고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2GB의 VRAM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올려서 동작하는 관점에서 2GB의 VRAM을 사용하는데 이 VRAM은 제슨 나노,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의 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 전체적으로 이제 분리된, 그러니까 별도의 CNN 이미지에 너무 많은 자원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는 주요 이유가 이제 어, N개의 밀집층이 흡입돼서 아니 흡입되고 들어가게 돼서 차량이 어디로 조향하고
얼마나 가속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라고, 어, 뭐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뒷배경과 뒤에 있는 내용과 사각지대를 확인해서 조작이 완전한지 확인하는 방법. 그죠? 예. 그게 결국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병렬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한 화면과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대한 화면을 이렇게 병렬로 넣게 돼서 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물체가 인식해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 추적해서 어떤 물체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돌이란 불이 깜빡이면, 자, 우리가 네 개 뭐야, 배경과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목적지 출구에 도달하려면 어떤 출구를 해야 되는지 이제 표지판을 인식하는 거죠. 표지판도 이 운전하면서 여기다가 표지판에 대한 인식에 네트워크를 넣었어요. 네트워크를 넣으면 내가 가다가 표지판이 인식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클래스를 키고 끄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는 맛을, 그리고 또 계속 찾아볼까요? 해당 출구와 위치 및 경로를 실제로 알고 어떤 경로로 도달할 수 있는지 경로 계획도 할 수 있죠. 로컬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출구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경로도 알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경로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출구로 가기 위한 가장 최저의 경로가 어떤지를 우리가 경로 계획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스로틀과 스트레잉을 제공해서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그 내용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차량 주행 환경에서 운전을 가르치는 아이디어를 얘기 드리는 거죠. 그죠? 예, 실제로도 이렇게 합니다. 어,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자, 인풋이 하나로 들어오지만, specialized than, 라인 레인 디텍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우리가 그 뭐죠? 아까 전에 봤던 라인을 뽑아서 디텍션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 컨텍스처럴, 요 그림을 그대로 넣어서 하는 컨텍스처럴 컨버전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 된 비헤비얼, 그러니까 이 시점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레인을 체인지했는지 아니면 레인을 계속 유지했는지, 레인 체인지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값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스페셜라이즈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 어떻게 한다? 아웃풋에 나오는 스트링과 스트로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정확해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어, 앤드류 카타피라고 해서 그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그, 그 학자 밑에서 이제 배운 수제자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테슬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있는 파이토크에 대한 뭐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 그런 것들을 좀 보면, 그 영상에 보면 하이드라넷이 있어요. 하이드라넷. 좀 이름이 무섭죠. 그죠? 하이드라가 뭡니까? 아홉 개의 머리가 있는 용인가요? 하여튼 그런 말 맞나? 하이드라넷에 대한 사용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테슬라는 이제 1000개의 서로 다른 출력 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스트링 휠과 트로트밖에 없어요. 두 개죠, 그죠? 두 개인데 이게 1000개를 낸다고. 1000개. 1000개에 다른 서로 다른 출력 텐서를 가지고 있고, 이들 모두가 많은 컨텍스트 장면과 세부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백본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백본.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거 내용인데, 제가 요거 적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백본이 있고 요것들을 서로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요거에 대해서 각 이 백본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데이팅과 트래픽 라이트와 마킹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48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1000개의 예측을 출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도로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운전하는 정도가 충분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는 좀 어렵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와 8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굉장한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한 특별한 하드웨어가 제작되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커스텀 하드웨어에서 FSD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FSD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요거를 업그레이드한 툴가 있어요. 그 툴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킥해봤자 돌리는 게 뭐 제스 나노, AGX, 오린 뭐 이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많은 텐서 아웃풋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텐서 아웃풋을 가지고 있으면 성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백본의 이미지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본을 통해서, 백본을 통해서 스페셜라이즈드 된 이 네트워크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백본을 통해서. 백본이 있어서 스페셜한 것들을 조금 나오고, 조금 나오고,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어떤 곳이든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위치에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페셜라이즈 된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도 집어넣을 수 있고 요 안에 넣을 수 있고 요 안쪽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넣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텐서에 대한 클래스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쾌척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음, 더 쭉 밑으로는 우리가 모델을 생성하는 겁니다. 모델을 생성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우리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모델을 실제로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뭐죠? 밑에 스페셜라이즈드 된 레인 디텍트 된 이미지를 넣어서 만드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부분은 저 이미지와 똑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자, 인풋 이미지와 레인 이미지를 받아요. 그죠? 이게 무슨 함수냐면 우리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델을 자 이미지 인풋과 레인 인풋을 받아 놓고요. 받아서 이 이미지 인풋과 레인 인풋 각각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는 원래 이미지 그러니까 메인 컨텍스처럴 스트림이죠. 그죠? 여기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100개 나온다고 했죠. 그죠? 100개.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프로세스된 레인 이미지를 인풋을 하는, 자, 요 네트워크를 또 쭉 구성하는 거죠. 구성하고 마지막 100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마지막 연결하는, 콘케이트 하는 겁니다. 콘케이트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1 곱하기 200에 대한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이거를 다시 덴스한 출력들로 다 나누고, 마지막 댄스에서 스트링 아웃과 스티어링 휠 조작과 그 다음에 스트로틀 아웃을 제작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는 모델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 모델을 어떻게 레인 이미지와 레인 이미지 인풋과 레인 이미지 인풋을 넣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뭐 요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 실제로 모델을 만들면 우리가 여기에 액티베이션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액티베이션 레이아웃,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렐루를 썼어요. 렐루, 렐루에 대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썼는데, 렐루가 뭐죠?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는 자, 이렇습니다. 렐루의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XY라고 하면, XY라고 하면, 자, 빨간색 다시 한번 볼게요. 요렇게 가다가 0 이상 되면 요렇게 돼요. 요 값이 되는 거죠. 0 이하의 값에서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0으로 다 처리해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 값은 다 0으로 처리해보겠다. 그리고 0 이하의 값들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0 이하의 네트워크의 값이 나오는 관점에서는 이거 네트워크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렐루를 사용하면 죽은 렐루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죽은 렐루라고 하면 계속 0의 값으로 세츄레이션 돼서 0의 값을 가지게 되면 얘는 그냥 죽어버려요. 이 네트워크 함수가.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 이 라인 안에 있는 값들이 0으로 되버려요. 0으로. 0으로 되면, 뭐, 예를 들면, 뻐끔하게 이렇게 0으로 뻐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델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극복해 보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실험해 보니까 자꾸 액티베이션 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활동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0인 값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0이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뒤로 뭐 멀티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하면 다 0이지 않습니까? 들어가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0이니까. 그래서 렐루 함수가 시각화 보면 이렇게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시각화된 모습이고, 자, 이거는 식에서 보면 0 이하일 때는 다 0이고, 0 이상일 때는 x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수의 입력에 대해서 활성화 0으로 제한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음수 값이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입력되면 해당 유닛은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가 발생하고 그 결과 유닛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도록 조정되어 다음부터는 활성화되지 0이 돼버린다는 거죠. 0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로 인해 해당 유닛은 죽은 유론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성능을 굉장히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CS231N 강좌, 유명한 강좌죠. 그죠? 이 강좌에서 네트워크 최대 40%가 죽은 유론일 수 있다라고. 40%면 성능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김경망이 모든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스로틀가가 조용값이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많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조향값을 어땠습니까? 계속 일정하게 가는 거죠. 일정하게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층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학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작은 드랍아웃 비율을 제거한 후에도 변화 없어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죽은 것들을 이제 드랍아웃 시키는 비율을 10% 줬어요. 그러니까 10%를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많은 컨볼루션 유닛이 실제로 출력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네트워크 동일한 출력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리키 렐루 또는 피 렐루와 같은 다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거나 렐루의 이점을 극복하면서 선형 비포화 형태를 유지하는 특정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선형으로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 값을 그 파라미터의 값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정한 활성화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왜 P렐로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 P렐로를 사용하면 추가 매개 변수가 생겨서 간단한 방법을 시도한 후 추가적인 매개 변수 훈련해야 되는데 리키렐로를 시도한 결과 이제 정상적으로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손실 함수로 이제 MSA를 사용하며 손실은 0.0001에 가까워졌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0.005나 뭐 5나 6이나 이런 데서 멈춰요. 그 멈춘다는 뭔 말입니까? 더 이상 파라미터를 학습하도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렇다는 말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액티베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경망에서 파라미터들이 정확하게 어, 동작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액티베이션 못 시키고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리키렐루로 변경하니까 이런 소실들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리키렐루 뭐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실제로 성능을 확인해 보는 실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바꾸는 거 그리고 뭐죠? 학습 속도를 바꾸는 거 그죠? 예. 그런 게 대표적인 건데 그리고 뭡니까? 배치하는 횟수 그죠? 예. 이포크 횟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학습을 시킨 결과를 보고 좋다 나쁘다 해서 결국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가다 작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리키렐로는 그림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죠. 자, 이 기울기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형태가 또 틀리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0.03 요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액티베이션 함수 놓고 0.03이 파라미터가 돼서 또 파라미터가 돼서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값이 음수일 때도 이제 유닛이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예. 그림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알파 값을 선택하는 아까 전에 기울기죠, 그죠? 자, 이제 주요 아이디어는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케라스 구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처음 등록한 그런 케라스 구현에서 확인해요. 케라스가 케라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외의 값이 요걸 설정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소스는 조금밖에 없고 설명은 엄청 많은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값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왔다 갔다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는 매개 변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손실함수인데요. 요렇게 해서 0.0001에 수렴하는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밸리데이션 로스, 이건 그냥 학습 로스. 그죠? 예, 밸리데이션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면, 밸리데이션 로스의 성능이 좋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한 거와 밸리데이션으로 로스를 잡은 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프 형태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학습을 어,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어, 오늘 좀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커스텀한 모델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근데 내가 너무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약간 너무 빨리 넘겼어요. 넘겼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이 부분에서의 관점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커스텀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커스텀한 모델을 만들 때의 방법과 방법이 어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코드적으로는 확인해 봐야겠죠. 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결론은 이거죠, 결론. 자, 병렬로 만드는데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그리고 합치는 거. 소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필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죠? 얼마나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 논문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그 모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그게 항상 오픈되어 있거든요. 필터를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몇 개를 썼고 그 다음에 필터에 대한 액티베이션 되는 함수들을 뭐 썼고 그 다음 아까 같은 리퀴렐로 쓰면 알파 값을 어떻게 썼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어, 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먼저 갖다 놓고 모델로 만들어 놓고 이제 테스트 하면서 바꾸는 거죠. 필터를 바꾸고 5 곱하기 5에서 4 곱하기 3 액티베이션 함수 뭐 주는 것 중에 데이터를 보면서 아, 우리 데이터는 여기에서 자꾸 주는구나. 아, 뭐 죽은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아, 요 부분을 리키렐로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죠? 그리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굉장히 깊게 가져보고, 혹은 좁게 가져보고, 혹은 그 필터들을 많이 넣어서 깊게도 가져보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델을 이렇게 쉽게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레이어를 구성하는 이런 케라스 함수가 굉장히 좋아요. 케라스 함수. 직관적이죠. 굉장히. 간단히 살펴볼까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인풋의 사이즈, 컨버전 2D를 어떤 형태로 필터가 5 곱하기 5, 스트라이드가 2.2, 그 다음에 뭐, 이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X. 그리고 이제 리크렐로 액티베이션 되고 드랍아웃 시키고 그다음에 컨버전 두 번째 레이어에서 32 그다음에 32 사이즈 필터 5.5 스트라이드 2 뭐 이렇게 또 이제 입력으로 X로 그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논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를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나오는 함수를 제가 좀 한번 네트워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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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게 이제 아리넷인데요. 아리넷. 아리넷인데 보면 여러분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컨볼루션, 서브샘플링, 그다음에 컨볼루션, 서브샘플링, 컨볼루션, 서브샘플링이 그겁니다. 맥스플링이에요. 맥스플링. 맥스플링. 그다음에 풀 커넥션, 풀 커넥션. 자, 여기에 사이즈 각각 있어요. 6개. 28, 28에 대한 6채널을 가진다. 그 다음에 14, 14에 대한 6채널을 가진다. 그 다음에 10, 10에 16채널을 가진다. 자,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할 때 에리넷이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에리넷이 만들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에리넷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정도 하니까 굉장히 높아지더라라고 계속 실험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에리넷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자 문자를 인식하는 그런 거에 대한 베이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딱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문자 중에 특수한 문자를 인식한다. 그러면 그 특수한 문자에 대한 것들을 더 해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만들고 여러분들도 이런 만약에 필기체 중에 특정 필기체 있죠. 뭐 펜으로 펜으로 썼는 필기체, 그다음에 또 뭐죠? 뭐 연필로 쓴 필기체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특화된 모델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 일반화된 모델이 좋긴 한데 일단은 그런 쪽에 특화된 모델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CNN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해드린 게 좀 아쉽네요. 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면 이제 겁내지 않고 이제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CNN을 제가 첫 시간에 좀 설명해 드렸듯이 CNN은 영상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가 뇌가 시각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인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 유사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지의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 그죠? 그리고 크기와 방향,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형태가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강하냐면 컨볼루션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필터, 이런 필터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죠. 필터를 통해서. 그래서 필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떤 몇 번째 필드에 있지만 그 필터 안에서의 특징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여기에 있든 필터 돌면서 여기 위치에서 A의 특징점을 받았어요. 근데 A가 여기서도 그 필터 뚜껑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에 있는 필터 특징점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여기에 쓰여진 A와 여기에 쓰여진 A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 인식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이 이미지를 딱 인식을 했는데 A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A다 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만 찾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찾기 때문에 오브젝트든 위치와 크기, 작은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크기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또 설명해 볼까요? 그럼 작은 위치는 어떻습니까? 작은 위치. 이건 A 그다란 건데 두 번째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에서 A가 쪼매내졌어요. 자, 이것도 영상 인식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만큼의 색깔 변화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데 안 되죠. 그러면
컨볼루션은 왜 잘 될까요? 컨볼루션은 작은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필터. 그러면 얘가 큰 필터와 큰 필터와 여기는 작은 필터가 있어요. 자, 큰 필터가 가지는 이만큼의 여기에 대한 특징이 있죠. 그죠? A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 자, 작은 필터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징, 여기에 대한 특징.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그죠? 예.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이 그 필터의 컨볼루션 계산을 통해서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어, 그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와 방향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극대화시킨 게 있어요. 모델 중에. 뭡니까? 욜로죠, 욜로. 욜로. 욜로죠, 그죠? 욜로도 이거 똑같아요. 욜로는 격자입니다, 격자. 잘라버리는 거죠. 이 격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긴 한데, 격자를 잘라서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서 보여지는 특징점. 하지만 작아진, 작아진 거는 어때요? 다른 격자에 있겠지만, 다른 격자에서도 여기 이미지, 특징점.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시간에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자, CNN에 대해서는 영상인식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얘 하나만으로는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고, 얘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 봤듯이 두 번째 같이 이런 이미지 인식된 결과로 활용되는 그런 쪽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전처리에 대한 어떤 특징점들을 표출하는 여기죠. 쭉 해서 요 백댄스 요 만드는 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역할. 왜냐하면 이 그림에 대한 해석에 대한 특징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한 것들을 다시 뭉쳐서 다시 좀 복잡한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레이어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CNN은. 예. 어디죠? 어떨게? 뭐, 뭐죠? 그 LSTM, 뭐 이런 데도 CNN과 합쳐서 쓸 수도 있고요. 그죠? 뭐, 등등, 뭐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영역에 영상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관점이 좀 틀어졌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당장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 5G와 연계된 자율주행을 좀 설명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어떻게 모델을 생성을 해서 어떻게 디플로이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전반적이네요. 근데 실습과 함께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실습까지 같이 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시간적으로 좀 아깝네요. 시간적으로. 이게 보통 보면 한 4일 정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쭉쭉 뽑아서 이제 내는 거였어. 그래서, 정수만, 이런구나, 라고만 아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4일 동안, 뭐, 계속 해왔지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 제가 내용을 좀 뛰어넘어서 얘기한 것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요. 이런 쪽으로. 예.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시대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이걸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공방 쪽에서 좀 말씀드리면 백날
학원 다니고 막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용은 있겠죠. 약간 아까처럼 이렇게 큰 그림이나 혹은 어떤 이해에 대한 부분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안 만들고 해보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아무 효과. 느끼는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런 환경이 어려우면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픈된 데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오픈된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딥러닝에 대한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든 입수해서 어떻게든 돌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논문에 있는 그, 그 아키텍처를 가져와서 어,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한 번 해보기가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논문에 있는 아키텍처를 그냥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그 아키텍처에서 오히려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어, 꼭 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모델을 만들고 돌려보고 이거 아니네? 확인하고 결과 확인하고 이게 우리 실험의 목표잖아요. 그죠? 실험 환경 만들고 실험하고 그다음에 실험된 데이터 분석하고 뭐가 잘못됐지 다시 돌아와서 또 실험 환경 수정하고 그죠? 데이터 수정하고 그렇게 다시 또 학습하고 또 학습된 결과 확인하고 계속 빼놓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수렴합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어떤 모델로 수렴하는 거죠. 네. 그 작업입니다. 그 작업. 그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막 수학 풀듯이 탁 풀면 팍 나오 이게 아닙니다. 계속 실험해요. 계속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죠. 뭐 안 해본 사람은 뭐 그냥 이론적인 어떤 그냥 아이디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재미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학원에서 배운 것들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센터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4일 동안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서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큰 생각은 다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